초등 때는 공부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겨울방학은 1년을 총 결산하는 시기입니다. 겨울방학을 잘 보내야 또 내년에 실수 없이 초등이 전부가 아니야. 전국에 경쟁자가 있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엄청 어려워져. 그렇게 말로 해도 아이들이 듣겠습니까?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아이들한테는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되더라. 아빠는 공부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좀 그런 아쉬웠다. 부분들이 아쉬웠어요. 근데 요즘은 설명회 가도요 아빠들이 많이 옵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되게 좋은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 그래서 엄마 아빠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좋아요. 두 번째 내용이 또 만만치 않아요. 초등 아이들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현실적인 방법을 얘기할 건데 네. 정말 궁금하네요. 동기부여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언젠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동기부여가 생기는 순간이 오게 될 거거든요.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케이스는 초등학교 때 공부 동기부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책도 열심히 안 읽고 그렇지. 습관도 안 잡아둔 상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동기부여를 받았는데 습관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지. 공부를 못하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고 또 기초도 안 되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미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거. 벌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초등학부모님들은 이제 공부 동기부여도 공부 동기부여지만 우리 아이가 공부 동기부여를 받았을 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공부의 기본기가 안 되어 있어서 못하면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그런 오해들이나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고요. 공부 동기부여는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또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6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루틴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집을 매일매일 풀리는 걸 되게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빼먹으면 루틴이 깨져버리기도 하고 하니까 무조건 매일매일 풀리는 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특히 심한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풀리게 되면은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거의 직장인이 월화수목금 출근하는 것처럼 월요일날 열심히 했어요. 근데 화요일날 또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돼. 수요일날 또 해야 돼요. 끝이 없다는 거죠. 이거 무한반복이야. 무한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등학교 때 푸는 문제집 중에서 매일 풀어야 하는 문제집은 단 한 권도 없다.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매일 풀게 하지 마라. 그쵸. 근데 그럼 루틴을 만들어주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제시를 드리는 게 격일. 매일을 격일로 바꿔라. 월수금도 루틴이고요. 화목토도 루틴이잖아요. 매일매일 하려다가 하루 이틀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월화수목금 중에서 월수금 또는 화목토 이렇게 루틴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실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특히 독서 시간이 부족한 분들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하루에 해야 될 문제집 양이 너무 많으면요, 격일로만 바꿔주셔도 시간이 납니다. 그 시간에 독서를 시키시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격일로만 바꾼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만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부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월요일날 열심히 하면 화요일날 쉴 수 있다는 기대, 이게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아이들한테는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되더라. 매일 하면 좋죠. 하면 좋죠. 뭐 수학 매일 풀면 너무 좋죠. 근데 본인들도 매일 헬스클럽 나가라 그러면은 맞아요.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헬스클럽이 공부보다 훨씬 쉬운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애들도 이렇게 숨 쉴 틈 없이 해놓는 것이 습관을 들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네, 맞습니다. 격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습관을 들여줄 수 있다. 네, 이런 특히, 얘기죠. 네, 어려운 문제집, 심한 문제집이나 사고력 문제집은 매일 하는 것보다 격일로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요. 말씀드리고요. 인식의 전환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쉽게 자만하는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생깁니다. 단원 평가가 쉬워지다 보니까 수학 단원 평가 100점 받았는데 얘가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100점을 내세우면서 자만하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죠. 민찬아, 초등이 전부가 아니야. 전국에 경쟁자가 있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엄청 어려워져. 그렇게 말로 해도 아이들이 듣겠습니까?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와닿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구체적인 명분을 주셔야 돼요. 명분. 명분. 성적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1년에 최소 한 번은 전국 단위 시험 꼭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험을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니라 특히 수학 같은 거 전국 단위 수학 학력평가 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을 1년에 한 번 딱 날을 정해가지고 아이가 직접 보면서 느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분을 만드는 거죠. 민찬아, 전국 단위 해봤더니 너 50 몇 점 나오더라. 해야겠지?
대신에 하나 주의할 점은 부모님이 되려 더 충격 받으시는 경우들도 생겨가지고 그렇지. 그게 부작용이죠. 아이한테 경각심 주려 했다가 우리 애가 50점이라고 그렇지. 그렇게만 안 하시면 좋겠고 구체적인 명분을 주면 아이들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 시험을 꼭 보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학에서는 대표적으로 HME, KHME, KMA, 테스솜이라는 것도 있고요. KMC도 있고요. 또 MBC 아카데미에서 하는 전국 초등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수학, 영어. 아, 맞네. 더 올라가면 고려대 성대에서 주최하는 또 학력평가나 경시대회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게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게 단원평가 100점 받기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쉽죠.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 전국 단위 시험을 보는 게 좋고 그게 네. 바로 얘기해 주세요. 아, 또 문해력 한글날 경시 때 했던, 대회. 한글날 때 그렇죠. 했던 문해력 것들. 경시 대회 또 맞아요. 많이 봤습니다. 네. 예. 매년 하는 거죠. 매년 하죠. 전국 단위로. 그렇죠. 전국 그리고 단위로 하죠. 성적이 나오는. 그럼요. 대학교에서 네. 하고 시상도 우리 또 12월 맞습니다. 초에 또 서강대 시상도 합니다. 그게 매년 10월 이렇게. 매년 이제 한글날에 하는데 네네. 내년만 이제 광복절에 하고 광복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래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국어는 그런 시험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국어 시험도 참 이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네, 국어가 없었거든요. 그런 게. 세 번째는요. 이 단원평가를 보면 왜 우리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받기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단원평가가 쉽고 어렵고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건 단원평가는 아이가 자기 손으로 선택해서 본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학교에 다니니까 보는 시험이잖아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원평가를 못 보더라도 잘 보더라도 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는 아이가 직접 지원해 볼 수 있는 시험 중에서 조금은 해볼 만한 난이도가 낮은 시험을 배우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한자랑 한국사를 했었는데요. 엄마가 신청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엄마랑 나란히 앉아서 제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항상 도와주셨습니다. 직접. 네, 직접. 그게 되게 좋았어요. 내가 내 손으로 선택을 한 시험을 내가 준비를 해서 그게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난이도의 시험을 도전해보면서 성취 경험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다. 대표적인 시험이 한자 5에서 8급 시험, 그리고 초등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리고 약간 이과적인 성향의 친구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DIAT 같은, 그다음에 영어 좋아하는 친구들은 토플 주니어나 토셀 영어 시험도 해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셔라. 본인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 이런 거 한번 선택해서 네, 맞죠. 네가 이제 직접 신청도 같이 하면서 네. 이렇게 해보자.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거 사줄게는 돼요? 이제 그게 나옵니다. 이제 그게 나와요? 네 번째입니다. 외적 보상. 외적 보상. 이 외적 보상을 안 좋게 얘기하시는 전문가 분들도 있는데요. 초등 아이를 키워봤다면 알 거예요. 저도 안 키워봤지만 이게 보니까 네, 그쵸. 키우는 줄 알았어요. 키워본 적 없습니다. 좋아요. 네. 외적 보상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안 줄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우리 아직 초등 아이가 어린데 그럼요. 무슨 사명감을 갖고 뭐 공부하고 이러겠습니까? 언제나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대신에 외적 보상을 하루 단위로 주는 단기 보상은 피하셔라. 습관 안 좋아지니까 긴 호흡으로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또는 한 권 단위로 끝나면 뭐 해줄게. 스티커판 만들어서 30개 채우면 뭐 해줄게. 이렇게 해서 긴 호흡으로 가는 게 이왕 줄 거라면 그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지. 너 요거 오늘 숙제 요거 하면은 너 저기 게임 30분 하게 해줄게. 네. 요런 하루 단위 하지 말란 말이야. 그쵸, 맞습니다. 스티커판 어디 파나요? 그거는 출력. 그렇죠. 출력. 네, 출력하시면 되죠. 출력해서 네네. 스티커는 많이 파니까. 네, 맞습니다. 좋아요. 네. 그것까지 제가 추천해드렸어야 되는데. 네. 스티커판 다음에 뭐 스티커판 알아보세요. 네. 네네. 다음에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5번째죠. 5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집에서 아이가 문제집을 풀 때 지금 화면 똑바로 보고 얘기할 겁니다. 네네. 저는 눈 마주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긴장되네요. 집에서 아이 문제집을 풀면 채점을 또 해주시잖아요. 예. 그러면 많은 초등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틀린 문제부터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찬아 너 1번 3번 문제 틀렸더라, 너 이거 와서 풀어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8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6문제는 맞췄거든요. 근데 6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거의 없어요. 이 2문제 와서 고쳐. 말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1번 3번 고치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문제만 지적을 하면 아이가 잘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특히 제가 예시를 2가지로 들어보면 직장을 다닙니다. 근데 직장 상사가 내가 잘한 건 칭찬 안 해주고 못한 것만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 직장 상사랑 일을 하는 거고요. 듣고만 해. 네. 그리고 좋아요. 네,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까지 나와요? 네, 시어머니가 집에 옵니다. 며느리 집에 와요. 그래. 와서 지금 나름대로 또 바쁠 텐데 며느리가 다 해놨을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바로 냉장고 문 열어서 반찬이 왜 이 모양이니? 그렇지. 빨래는 왜 이렇게 해두니? 그렇게 다 지적하고 가는 거예요. 아, 뭐 할머니 경험은 아니죠. 아, 네, 할머니가 아닙니다. 네, 저희 집 경험은 아니고요. 아, 좋아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감정을 주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은 틀렸잖아. 네. 기분이 나빠 벌써. 그렇죠. 엄마 아빠 표정이 벌써 안 좋아. 그러니까요. 야 이거 뭐 세 개나 틀리냐? 네. 이렇게 이제 말이 나가죠. 그쵸, 맞아요. 아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초등 아이들 과외를 시킬 때에는요. 무조건 나란히 앉아서 틀린 문제부터 지적 안 합니다. 잘 푼 문제를 2개, 3개 정도를 짚어주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민찬아 이거 2번 문제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너도 잘 풀었다. 야 이거 3번 우리 아까 개념 우리 배웠던 건데 너 적응 잘했다. 이거 다른 애들 어려워하는 거야. 이렇게 최소한 2, 3문제 이거 해주는데 1, 2분도 안 걸리거든요. 해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격려를 꼭 해줍니다. 20초면 돼요. 20초. 20초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 이거를 한 2달, 3달만 하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막 빨라지면서 맞아요 선생님 저도 처음에 이거 헷갈렸었는데요. 저희 아까 우리 배웠던 거 그걸로 한 거예요. 막 흥분하면서 말 빨라지면서 좋아해요. 반성이 많이 되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잘 푼 문제를 먼저 짚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민찬아 근데 너 2번 문제 잘 풀었잖아. 1번 문제도 이거랑 되게 비슷한 거거든. 이거 한번 이제 고쳐볼까? 이렇게 하면 짜증낼 아이들 아무도 없다고요. 이 틀린 문제부터 지적하는 게 문제다. 정말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오늘의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사실 이렇게 딱 채점을 하면 틀렸잖아요. 그쵸. 그럼 벌써 주눅이 들었어요. 맞아요. 혼날 걸 아는 거죠. 예, 벌써 이게 주눅 들게 만드는 교육 시스템 자체가 일단 문제인데, 나린들이 하는 거니까 내가 할 얘기는 아니고, 어쨌거나 그런데 거기서 바로 그냥 얘가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데 단칼에 그냥 그래요. 그렇죠. 마음 급하니까 바로 틀린 문제 얼른 고치고. 넘어가게 하고 이미 애가 다 알아. 애가 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우리 아이가 단원 평가 시험을 보고 돌아오거나 중고등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시험을 보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첫 마디부터가 성적 얘기예요. 성적. 왜냐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시험 준비를 했는지를 알고 있고 시험을 대신 봐줄 수는 없고 우리 아이가 시험 보는 동안에 결국에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쯤이면 시험 잘 보고 있겠지? 그 생각을 하다가 만나는 거니까 첫 마디가 성적 얘기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거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만 뭐라 그럴 건 사실 아니고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죄인 만드는 교육이거든요. 1등 말고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항상 자신감이 없고 나는 못하는 아이야 이런 생각을 이런 교육을 우리가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네가 잘하는 게 뭐야를 찾는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못했지만 그래도 영어는 잘하네. 너 영어 잘하는 애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실 해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틀린 문제를 지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한 것부터 얘기를 꼭 해주시고 특히 아이가 단원 평가를 보고 집에 돌아오면은 성적을 아이가 얘기를 하면 100점 맞았다고 해도 몇 명 100점 맞았는지까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성적을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 인정해주는 대견하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한마디 해주면 좋겠고 사실은 성적을 먼저 안 물어보셔도 아이가 오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아니 잘 보면 100점 맞으면 뛰어서 막 웃으면서 올걸요? 근데 막 어깨 처져 있고 표정 안 좋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먼저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고요. 저는 특히 초등 아이들 단원평가부터 어떤 식으로 제가 시키냐면 단원평가를 보고 왔어요. 그럼 아이가 90점이라고 하죠. 그럼 대부분은 2문제 뭐 틀렸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요 나란히 앉아가지고 민찬아 너 90점 받았으면 맞았던 문제 중에서 우리 같이 풀었던 것 중에 비슷한 거 나온 거 있어? 문제집을 펴서 직접 짚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짚어보면은 제가 칭찬을 해줘요. 야 이거 우리 같이 풀 때 그때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너 잘 풀었다.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틀렸는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공부 정서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5번째입니다. 그래요. 5번째 별표 쳐야 되겠네. 네, 중요한 얘기죠. 반성이 되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는요. 결국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되게 잔소리처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 교육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VTV 해서 영상 좋은 유튜브 많습니다. 다른 건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학부모님의 교육관과 일치하는 영상 그 영상을 아이한테 차라리 같이 보거나 보여주시면서 아무리 말로 해도 아이들한테 다 잔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민찬아 이거 영상 봐봐 여기 의대간 형도 이렇게 독서 열심히 했다잖아. 너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은 걸 좀 더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제가 저번에 들고 나왔던 공부는 멘탈 게임이다.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 다 유명한 책인데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책은 당연히 좋지만 보통 중등, 고등에 초점에 맞춰서 있다 보니까 초등 아이들이 읽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책 이번에 나온 초등책, 그래서 이 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6번째 공부 동기부여 때문에 쓰게 된 거였어요. 재미있는 동화 형식으로 초등 아이들에게 저희 공부법을 알려주고 공부 습관을 알려주고 특히 공부 동기부여 목적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 이 책이니까 초등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셔라.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아이들한테 이걸 교육하려고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마가 하는 잔소리니까 이런 책을 이제 선물해 스스로 읽게 하거나 또는 영상을 보게 하면은 잔소리가 아닌 거니까 훨씬 효과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6가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끝내기 전에 제가 초등학부모님들이 이제 과목별 말고 주로 일상에서 실수하시는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일상에서 실수하는 3가지. 정리하고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더 있을 텐데. 좋아요. 네, 실수하는 게 많지만 이제 첫 번째는 특히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 잘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요즘에 엄마표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죠. 엄마표 수학, 엄마표 영어, 엄마표 국어도 있습니다. 엄마표 국어. 네. 뭔지는 잘 모르지만 다 엄마표란 얘기가 되게 많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초등 학부모님들이 모든 과목을 다 책임을 해주려는 엄마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되게 초등 저학년 때 학원 보내는 걸 되게 어떤 분들은 이거 손가락질하고 줄넘기 학원 집에서 줄넘기 시키면 되는데 줄넘기 학원 보낸다고 이렇게 하고 나는 학원 안 보내고 한다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엄마표라는 것 때문에 전 과목을 다 케어해 줘야 된다는 그런 착각을 되게 많이 하시고 몸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으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과목을 다 잘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은 없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분명히 예체능이 아니었다면 문과 또는 이과였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학생 때도 문과였다면 수학이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요. 이과였다면 국어, 영어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그걸 다 가르치려고 한다?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대학생, 우리 학부모님들의 대학생 시절 떠올려 보면요, 몇 년 안 됐겠죠? 다들 이제 뭐 10년 전? 좋아요. 네. 근데 이 대학생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누군가를 과외해 본 경험 없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없다고요. 없죠.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의 첫 제자가 누군 겁니까? 우리 아이들인 거예요. 첫 제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그때 되게 제일 처음이었다 보니까 서툰 부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엉망이죠.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그걸 돈 받고 그렇게 가르쳤으면 안 됐는데라고 저도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죠. 첫 제자는 항상 힘들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첫 제자이고 특히 문과 이과 중에 하나였을 텐데 전 과목을 다 케어해 주려고 하니까 다들 엄마표 영어 하니까 엄마표 영어 하려다가 힘들어지고 왜 다들 잘하는데 나만 못할까 학부모님들이 자책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선생님들, 사실은 우리 원장님도 대표님도 다른 과목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하죠. 해요. 근데 제일 자신 있는 국어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대표님조차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부모님들도 모든 과목을 케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자신 있는 과목, 자신 없는 과목을 나눠 보시고요. 자신 없는 과목은 사교육을 저는 활용하셔도 괜찮다. 어렸을 때부터 학원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수학도 마찬가지로 주입식으로 암기식으로 가르칠 바에는 제대로 된 체계적인 학원을 다니는 게 맞다는 거죠. 사교육에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가 사교육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교육을 활용하되 아이가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얘기니까 잘못된 게 아니니까 적절하게 활용하는 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케어해 주려고 부담 가지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엄마표 뭐 유튜브도 엄마표가 많으니까 마치 엄마가 다 하지 않으면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국에는 사춘기. 저번에는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춘기가 오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려면 이 머리가 좋아야 되나? 그러니까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사춘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사춘기가 오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려면 공부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 습관이 잘 잡혀 있으면요. 감정이 공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엄마랑 대판 싸우고 나서도 시험 1, 2주 남았으면 학원 가고요. 숙제합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게. 근데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으면 엄마랑 싸웠다는 이유로 친구랑 다퉜다는 이유로 땡 잡았죠. 학원 안 가버립니다. 숙제 안 해버려요. 1, 2주 남았는데. 이유는 싸웠으니까. 감정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럼요. 이렇게 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그게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해봐요.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났어요. 난 거죠. 그러니까 네. 초등 때는 공부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공부 습관은 제가 저번에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공부 습관 첫 번째는 복습, 일주일 단위로 복습하라고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었고요. 매주 하루를 정해서 일주일 동안 했던 공부를 각 과목별로 2-30분 복습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플래너인데, 플래너는 투두 리스트로 시작을 하셔도 된다. 일주일 단위의 투두 리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플래너를 매일매일 적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는 루틴을 적어뒀다가 투두 리스트로 체크 X 이 표시만 하는 연습도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의 차이점은 엉덩이 힘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인 쉬는 시간을 가지냐 못 가지냐의 차이점입니다. 못하는 친구들은 쉬고 싶을 때 막 쉽니다.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규칙적인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쉬어. 이런 말들이 항상 조심스러운 건 예외는 있겠죠. 옆집에 서울대 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는 규칙적인 휴식 시간이 없었다고 하던데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보통은 그렇다는 거.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적인 쉬는 시간을 가지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30분 공부하고 5분 쉬고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규칙적인 휴식 시간, 이 연습도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 대비해서 결국에 아이의 사춘기랑 우리 부모님의 갱년기가 충돌할 때 문제가 됩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양보하셔야죠. 부모님이 아이의 사춘기를 먼저 공부하시거나 우리 아이가 부모님의 갱년기를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갱년기 관련된 잠자리 독서 해줄 순 없잖아요. 결국에 부모님이 먼저 사춘기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갱년기를 포기해라. 포기는 아니고요. 서로 이해를 해주자. 서로 이해해줘라. 네. 그러니까 책 추천을 해드리면 사춘기 아들의 마음을 잡아주는 부모의 말 공부, 사춘기 딸에게 힘이 되어주는 부모의 말 공부, 10대 놀라운 뇌, 불안한 뇌, 아픈 뇌, 이렇게 세 권 책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는데 추가로 하나 더 가져온 책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 감명받은 책이 있는데요. 갱년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재미있는 동화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사춘기 대 갱년기, 그리고 사춘기 대 아빠 갱년기, 그리고 아들 사춘기 대 갱년기, 이렇게 세 권 시리즈가 있습니다.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디테일하네. 네, 잘 나와 있어요. 이런 책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재밌겠는데요? 네, 재밌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사춘기랑 갱년기 사이의 다툼,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동화책으로 만들어 둔 거라 저는 정말 약간 공부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좀 하고 싶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다 읽어보신 책이네요. 읽어보신 책이죠. 대신에 이제 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랑 같은 분야 경쟁 상대다 보니까 이제 그냥 참고만 하셔라. 네, 이 정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말입니다. 주말 공부. 우리 초등 아이들이요, 물어보면은 평일은 공부하는 날, 주말은 노는 날이라고 인식 가진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요, 평일날 학원 공부하랴, 학교 숙제하랴 하면은 막상 자기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도형이 약해. 근데 중학교 때는 평일에는 내 약점을 보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 핵심은 주말 공부입니다. 주말 공부. 근데 제가 중학생들을 과외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주말에 노는 날, 게임해도 되는 날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중학생이 되어서 인식을 바꾸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 단위로 복습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주말에 해주시고요. 주말은 노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했던 걸 복습하는 날이다. 요 정도 인식은 가지게끔 해주셔야 나중에 중학교 올라와서도 주말 공부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초등 공부 동기부여를 위한 6가지랑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3가지를 부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가 초등 겨울방학 과목별 공부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겨울방학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 애기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 저학년, 고학년 다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학년, 고학년 나누어서 제가 딱 겨울방학 때 해뒀으면 좋겠는 것들 그걸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초등 겨울방학이 되게 깁니다. 사실은 겨울방학이라고 해서 뭘 특별히 하기보다는 일단은 학기 중에 하던 것들 제대로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또 겨울방학이라는 상징적인 게 있으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구구절절 과목별 공부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또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영상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국어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기 중에는 습관을 새로 시작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어떤 새로운 문제집이든 습관을 시작해두고 다음 학기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그 시작점이 되는 게 겨울방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글씨체 교정 연습. 글씨 못 쓰는 학생들 요즘에 많더라고요. 많죠.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글씨체를 잘 써야만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제 의대생 친구들도 보니까 엉망인 친구들 좀 있어요.
않습니다. 다만 중학교 때부터는요 OMR 카드에 서술형 다 옮겨 적어야 되거든요. 특히 수학 같은 거 글씨체가 안 예쁘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런 걸로 감점 요소가 때로는 되기도 하고요. 특히 수업 내용 필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글씨체가 예쁘지 않으면 필기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예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씨체를 좀 교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책은 하유정 쌤의 바른 글씨 트레이닝 북, 그리고 바빠 초등 관용어 따라쓰기, 이런 따라쓰기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4주 만에 완성하는 바른 글씨, 이런 책들 다 좋은데요. 당연히 샤프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연필을 사용하고, 연필은 우리 아이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얇은 연필을 사용하면 힘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꺼운 연필, 두꺼운 연필을 이만한 걸로? 이만한 거, 두꺼운 연필, 두꺼운 연필. 네,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진한 연필,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연하게 나오면 더 안 예뻐 보입니다. 안 그래도 안 예쁜 글씨가 그렇지. 더 안 예뻐 보여요. 그나마 진한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사비, 이비 그런 진한 연필로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 연필 글씨 교정기도 많이 나옵니다. 악필 교정기 이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글씨체를 교정을 하면 좋겠다. 요즘에 근데 정말 글씨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나중에 글씨체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학원을 하나 만들고 싶다. 네, 기파랑이랑 함께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 정말요? 정말 잘 될 거예요. 정말 생각하고 글씨체 이거 너무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 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글씨체 교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학원이 있으면 학원 진짜 보내고 싶다고. 맞아. 논술학원 갈 때가 아니라 그렇지. 교정이 너무나도 심각한 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모든 학습은 글씨를 쓰면서 이루어질 건데 맞습니다. 내가 글씨를 너무 못 써. 네. 그러면 필기하기도 싫어 일단. 맞아요. 그리고 필기를 해도 자기가 무슨 글씨인지를 몰라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복습도 안 되고 맞습니다. 학습의 기본은 글씨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글씨체를 좀 전문적으로 선생님이 있어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기파랑에서 마련 좀 해주셔라. 네, 말씀 좀 드리고 계획이 싶습니다.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네, 정말 좋아요. 홍보는 아닙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네.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악필 교정책을 한두 권 풀려본다고 해서 교정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아마 그 책은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겠죠. 그러지 않고요. 집에서 교정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1년은 있어야 몇 개월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이게 좀 어려워요. 교정이 어렵지만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 일단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막상 이걸 어느 정도 좀 하면은 자기가 글씨체가 조금 나오잖아요. 네, 애들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글을 쓰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체 교정 말씀드리면 뭐 디지털 교과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 공부는 쓰면서 해야 되니까 디지털은 망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저도 정말 반대하는 입장이고 종이에 써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실제로 저도 제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악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에게 크게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어요. 내용은 좋은데 글씨체가 엉망이라고. 이렇게 할 거면은 내용 좋아봤자 의미 없다고. 그렇지. 되게 막 상처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겨울방학 때 혼자서 글씨체 교정책을 사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2-3개월 열심히 해가지고 좋아졌어요. 제 글씨체 정말 좋습니다. 좋아졌어요. 왼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뭐냐? 지금 절판됐습니다. 그건 알려드릴 수 없다. 절판되면 있으니까 의미는 없고. 그래서 꼭 해보셔라. 해봐라. 두 번째는 매일매일 학습 만화를 읽는 아이라면 겨울방학부터는 매주 하루는 학습 만화를 읽지 않는 날 이렇게 루틴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라. 7일 내내 학습 만화를 읽고 있다면 정말 그 하루 이틀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습관 형성에 있어서. 갑자기 끊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은 학습 만화 읽지 않는 날 줄여 나가시면 좋겠다. 그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연습도 이렇게 방학 때 하는 게 좋겠죠. 대신에 글쓰기라는 것도 결국에 아웃풋이기 때문에 인풋이 많지 않으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독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라면 글쓰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학년별로 나눠서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저학년이라면요. 이제는 잠자리 독서에서의 책 난이도를 이제는 높이셔라. 원래 40페이지였다면 70, 80페이지, 80페이지였다면 100페이지 넘게 높이는 과정을 겪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서관이랑 서점을 자주 가주셔라. 도서관이랑 서점이랑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특히 한 번 읽고 많은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도서관에 가서 읽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들 친해지셨으면 좋겠고요. 도서관이나 서점을 갈 때 루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 건 아이가 읽고 싶은 책만 읽게 하는 것보다는 엄마가 원하는 책 2권, 아이가 원하는 책 2권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책 2권을 다 읽어야만 아이가 원하는 걸 읽을 수 있게 또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루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 저학년을 추천하는 게 신문을 기반으로 하는 책입니다. 똑똑한 초등신문이나 오늘부터 초등
초등 지식왕이나 초등 첫 문해력 신문 이런 책들이 신문 기사를 초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써가지고 활동지 형식으로 풀 수 있게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 책들이 잡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잡지는 만화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러한 신문 기반 책은 이제는 만화가 없습니다. 대신에 줄글책의 두꺼운 형태가 아니라 짧은 글 형태죠. 잡지에서 줄글책으로 넘어갈 때 그 중간 단계를 이 신문 기반 책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만화가 빠지니까. 그래서 잡지에서 줄글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식책에 있어서는 이런 신문 기반 책을 한 권 정하셔가지고 한번 시켜주시면 좋겠다. 또 과도기적으로. 네. 그다음에 초등 고학년은요 청소년 소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청소년 소설 도전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독해 문제집 시작해 주셔라. 국불나라자. 국불나라자도 좋고 네, 다른 것들 네, 많이 있겠고요. 보시고 계신 것도 있고. 네, 그리고 한자. 전 한자를 공부를 해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급수 시험 공부시켜도 돼요. 근데 사실은 급수 시험이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게 어휘력이랑 연결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수를 한자를 알아도 이걸 어휘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급수도 좋아요. 근데 시험이라는 목표가 있으면 힘들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딱 실용적인 한자 위주로 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게 물론 기파랑 커리큘럼에도 잘 있지만 시중의 책들 중에서는 어휘를 정복하는 한자의 힘, 초등 국어 한자가 어휘력이다 이렇게 두 권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어휘력에 필요한 실용 한자 정도 공부하기 좋은 책이니까 방학 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대신에 독서 시간 뺏겨서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수학입니다. 수학은 초등학교 공통으로는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하면서 다음 학기 예습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복습 다 끝나고 예습해요? 아니면 병행해도 되나요? 저는 병행하라고 합니다. 병행. 복습을 끝내고 예습을 할 생각을 하면요. 복습도 마음 급하고 예습도 급해집니다. 사실 복습이라는 게 이미 한번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6주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단어씩 복습하면서 예습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는 게 좋겠다. 대신에 격일로 월수금은 복습, 화목토는 예습 이런 느낌으로 이끌어 주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복습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데. 마음이 급해져요. 예. 그리고 복습할 때 스타일이 나뉩니다. 기존에 자기가 풀었던 문제집을 또 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아이들. 내가 풀었던 문제집을 다시 넘겨보면서 복습을 해도 된다. 그러면 문제집을 새로 살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내가 풀었던 걸 왜 또 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풀었던 걸 다시 읽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비슷한 수준의 문제집을 새로 하나 사주셔가지고 그걸로 복습을 시키는 거.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 푸는 형식으로. 새로운 문제집을 원한다면 제가 추천하는 책이 있습니다. EBS 만점왕 단원평가 그리고 천재교육에서 나온 수학 단원평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들이 각 단원별로 시험지 형식으로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요 정도로 문제풀이 형식으로 복습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문제풀이 형식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습은 이제 개념서 활용하셔가지고 하면 되겠고요. 개념서 추천 우등생 해법 수학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다. 맞습니다. 참고. 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사고력 문제집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전문가분들은 사고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수학이 당연히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지 연산은 사고력 아니냐. 사고력이라는 게 따로 뭐가 있냐. 하지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사고력을 어쨌든 연습을 해주는 게 좋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렇죠. 사고력을 뭐 학원 다니는 것처럼 말리지 않습니다. 좋은 학원들 많아요. 근데 집에서 시키고 싶다고 하면 키즈 팩토 1031 키즈 이런 문제집들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가 되면 좀 스스로 채점해보는 연습을 저는 좀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채점도 사실은 이제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옆에서 답지를 베낄 게 불안하시면 앉아만 있으시고 아이가 직접 채점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과 함께 답안지 보는 연습.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중학교 때부터는 누군가의 설명이 없더라도 답안지만 보고서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를 보는 연습을 좀 해주는 게 좋고요. 특히 아이가 틀린 문제를 부모님이 다 말로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답안지를 펴놓고 아이랑 답안지 하나하나를 가리키면서 너가 푼 풀이랑 비교할 수 있게끔 답안지 보는 연습을 스스로 하는 거를 이제 하나둘 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요. 약점 보완을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 도형 같은 경우는 길벗의 기적특강 시리즈, 분수와 소수는 분수 소수 백분율 연결고리 학습법이라는 교재, 약수와 배수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아빠 약수와 배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시켜 주셔도 좋겠고요. 결국에 약점 보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수학학원을 다니지 않았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슬슬 학원을 보낼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될 텐데요. 저는 이제 학원을 보내는 시기가 엄마가 더 이상 선생님의 역할을 못 해주면 학원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문제를 몇 페이지까지 풀라고 했는데 문제를 안 풀어. 그럼 선생님 역할이 못 해주는 거죠. 선생님이 얘기했으면 풀었겠죠. 엄마가 문제를 알려주기가 버거워진다거나 자꾸만 그 과목에 대해서 다툼이 생긴다거나, 우리 아이가 수학 싫다고 해서 수학 선생님이랑 싸우진 않거든요. 선생님하고는 안 싸우죠. 선생님하고 안 싸우죠. 엄마랑 싸웁니다. 그럼요. 더 이상 엄마를 선생님으로 안 보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시점이 되면은 이 세 가지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셋 중에 하나라도 보인다면 이제는 수학학원을 보내야 될 시점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학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질문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패드 학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랑 학습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니다. 학습지는요 나쁘지 않아요. 일정한 분량을 매일매일 소화하는 게 분명히 습관 형성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 형식 자체가 아이들에게 지루함, 지겨움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를 시키는 건 좋지만 아이가 엄마 나 학습지 힘들어, 지겨워, 지루해 라는 말을 3번 연속 많이 한다. 시중에 있는 문제집으로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된다. 해주면 된다. 예. 그리고 패드 학습은요 좋다고 생각해요. 컨텐츠 자체는 전국구 아닙니까? 전국구 나름대로 인정받은 선생님 데려와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패드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건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집중 안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고요. 숙제도 없습니다. 결국에 엄마표 하듯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개입해야죠. 숙제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엄마가 해줄 수 있다면 패드 학습 찬성. 학원 가는 시간도 아끼고 얼마나 그렇지. 좋습니까? 집에서 할 수 있고 비용도 괜찮아요. 학원보다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학원을 보내는 건 강제성이라는 요소가 저는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로 넘어가서 초등 저학년 때는 파닉스 공부를 하셔야죠. 근데 파닉스에 대해서도 찬반이 나뉘더라고요. 파닉스가 예외가 있다 보니까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실 거면 파닉스가 당연히 예외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죠. 예외 있습니다. 국어 문법도 공부하다 보면은 예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되는 게 파닉스이기 때문에 공부하셔라. 추천하는 교재는요. 파닉스 교재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바빠 파닉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원서를 많이 접해 주시는 게 좋겠죠. 리딩 게이트나 리틀 박스 같은 온라인 영어 원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셔도 좋고요. 그게 힘들다면 영어 도서관이나 요즘에 영어 회화 중심의 학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셔도 좋겠다. 집에서 시킬 수 있으면 시켜도 좋겠지만 요즘에 영어 원서가 되게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과적 성향의 친구들은 문제집을 풀지 않으면 성취감을 못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국어도 독서만 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문제로 결과를 확인해야 되고 답을 맞추고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영어 원서가 자칫하다가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시중에 있는 리딩 교재, 바빠 파닉스 리딩 교재 같은 그런 문제가 곁들여진 것들을 활용해 보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 쓰기는 조급하게 생각할 문제 아닙니다. 일단은 인풋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시킨다고 하면은 빨라야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하면 좋겠고 늦어도 되고, 시중의 교재 중에서는 바빠 영어 일기 쓰기 라는 교재가 있어서 영어 일기 형태로 접근해 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요 단어 암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최소한 3회독 하는 거, 특히 1회독만 하는 학원이라면 방학 때 2, 3회독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되는데 수학이든 영어든 선생님 학원 선택 기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학원 선택 기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제 주변에 이제 물어봐가지고 추천해주는 학원을 많이 가죠.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대형, 그다음에 소수정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저는 대형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이고 커리큘럼 자체가. 맞아요. 근데 또 소수정예로 하는 걸 찾는 분들도 있고 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학원 선택 기준을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사실은 안 돼요. 워낙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렇죠. 그 취향이 다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 학원이라는 목적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는 비교 대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대형 학원이라는 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초등학교 수업도 대형 수업이에요. 소수 정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랑 비슷한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준에서 보면 대형 학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학 때 좀 부모님이 해두면 좋을 것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면 좋겠어요. 진로 탐색.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 탐색 기회를 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나왔는데 저기 이제 서울에 키사니아 한번 데려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황당하겠죠? 댓글로 뭐 키사니아 누가 보느냐. 그러니까 키사니아는 다들 아실 테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 주니어 커리어넷 진로 탐색하기 되게 좋은 사이트입니다. 특히 초등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의 생각을 궁금해하거든요. 또래 친구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남겨둔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셔도 좋겠고요. 특히 진로라는 건 되게 추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모든 직업을 경험해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말로 설명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로랑 관련된 그 시중의 책들을 좀 읽혀보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12살 장래 희망 그리고 이런 진로는 처음이야. 진로 관련된 책 중에서는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는 괜찮다. 진로 탐색의 기회 그런 것들이 좀 겨울방학 때 특별한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교육서나 교육 영상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정보가 많지 않으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정보 과잉의 시대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칭 전문가분들이 많고 또 정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흔들리세요. 그러니까 교육서들 좀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제 책도 좋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아이들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요.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다 라고 하면 교육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 있습니다. 2배 쉬워지는 애 둘 육아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도 쌍둥이 형이 있는데요. 초등 아이들이랑 상담을 해보니까 형제 자매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외동데이라고 해서 1년에 한 2-3번 정도는 특히 방학 때 한 명은 엄마랑만 보내고 한 명은 아빠랑만 보내고 이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도 추억처럼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았어요. 항상 저도 형이랑만 붙어 있다가 처음으로 단둘이 엄마랑만 있어보고 아빠랑만 있어보고 그게 되게 소중한 기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특히 겨울방학 때 한 번쯤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또 애들 중에서 둘 다 막 엄마랑 있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 날짜를 정할 때부터 확실하게 두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또 싸울 수 있거든. 서울 엄마랑 있겠다고 하면 또 아빠 또 서운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는 겨울방학은 1년을 총 결산하는 시기입니다. 겨울방학을 잘 보내야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야 또 내년에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는 거겠고요. 사실은 겨울방학과 관련해서 저희 국보TV 영상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실수 몇 개 줄였죠. 그렇죠? 아우 엄청 많이 줄었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부모님한테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아 본인 부모님한테? 네. 거의 아빠는 돌로 사업을 하시면서 디자인을 하시고 석상을 만드시고 납골당 만드시고 그런 직업이셨고 엄마는 전업주부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교육은 엄마가 담당을 하고요. 아빠는 외부 활동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교육이 더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공부 얘기를 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도 외부 활동을 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너무나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교육을 담당했다 보니까 엄마랑 이야기할 소재들이 많아지고 아빠는 교육을 관여한 적이 없다 보니까 한마디로도 더 덧붙일 만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아빠 나름대로 서운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소외당하는 거지. 그렇죠. 소외당하는 거죠. 대화에서 소외당하고 주말에도 왜 시간을 못 내는지 이해도 못 해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중고등 내내 아빠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교육비가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까 분명히 부부 사이에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부분들이 있거든요. 교육 관련해서도.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한 모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엄마는 그 아빠가 그걸 이해를 못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답답하고 교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엄마랑 아빠가 물론 평소에 잘 지내셨지만 다투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보면 다 이 문제였어요. 이해를 못 해주고 소외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둘 중에 한 분이 교육 담당을 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2명이면 계속해서 짝수니까 1대1로 갈리니까 대신에 매주 단위 아니면 매달 단위라도 꼭 부부 사이에서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어떤 학원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간단히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을 초등학교 때부터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겨울방학에는 1년 동안 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보통 이제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나중에 대화거리조차도 없어지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쉽더라.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빠하고 사이가 멀어졌어요? 대학교 와서 같이 보낼 시간이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아빠는 공부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좀 그런 아쉬웠다. 부분들이 아쉬웠다. 근데 요즘은 이제 설명회 가도요 아빠들이 많이 옵니다. 맞습니다. 예,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되게 좋은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 그래서 엄마 아빠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체능만 딱 얘기하고 예체능이요? 네네. 예체능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체능을 두세 개를 많이 다녀요. 초등 저학년 때. 네. 그러다가 3, 4학년만 되더라도 여차하면 잘하려고. 그렇지. 막 부릉부릉 막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네. 수학 못해 잘라. 왜 잘라. 그렇지. 여차하면. 예. 근데 제발 예체능을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지 마셔라. 말이 안 되는 두세 개를 한 번에 정리해버리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쪘던 이야기 저번에 길게 했었습니다. 네네. 119kg까지 갔었다는 얘기 항상 하고 제가 오프라인 강연 오시면 제 사진도 보여드리거든요. 그 몇 살 때? 이제 중등 고등 제 뚱뚱했던 사진까지 보여드리고 오프라인 119kg면은 네, 오프라인 전용입니다. 네네. 네, 이제 여기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때 제가 어쨌든 그렇게 살이 쪘던 건 저만의 확실한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먹는 데에도 돈 많이 들고요. 빼는 데는 더 들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확실한 취미를 만들어 주는 게 좋고요. 특히 겨울 방학 때 그런 취미 활동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런 취미들이 보통 예체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 태권도 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렸거든요. 네. 사실 근데 태권도를 제가 좀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좋긴 해요. 네. 근데 학교에서 써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축구나 농구는 그러니까요. 공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태권도는 친구한테 가서 우리 태권도 한번 하자고 3장 한번 해보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태권도는 좀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예체능 하나만큼은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제발 남겨주셔라. 맞아.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좋으니까. 그걸 제가 간곡하게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많은 얘기를 그냥 빠르게 해줬는데 필기하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너무 주옥 같은 얘기들이라 우리 학부모님들 열심히 지금 필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동기부여 그리고 과목별 공부법까지 쫙 한번 해봤고 학부모님들이 이제 열심히 들으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네, 이제 마무리. 당부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당부. 제가 이제 강연을 하다 보면요, 제가 책을 뭐 추천해드리면 실시간으로 예스24에다가 책 다 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영상들을 제가 예스24에다가 다 넣어봤어요. 165만 원. 정말 165만 원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영상 3개 지금 들었다가 165만 원 나오다 보니까 정말 들을 땐 좋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를 욕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예스24에서 나온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특히 잡지도 수학이랑 과학이랑 시사 다 같이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그러지 마시고요. 다 좋은 얘기인데 하나씩. 그래도 165만 원을 한 12개월 나누면 나름 또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그렇지. 책도 나름대로의 취향이 있는 거다 보니까 꼭 서점 가셔서 확인도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 당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책.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 여러분들의 많은 입소문이 필요하고요.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많이 또 알려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재미있는 동화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이 초등 저학년이라면 아이들에게 잠자리 독서 때 읽혀주시고요. 저의 초등 공부법, 공부 습관들, 공부 동기부여 방법 다 이 책에 들어가 있으니까 초등 고학년이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 선물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국풀, 기파랑 이 커리큘럼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국풀 TV의 발전, 무궁 발전 제가 기원하겠고 다음에 또 한번 제가 나와서 새로운 내용 한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또 많은 내용들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 학부모한테 도움 많이 돼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우리 다시 한번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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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